안치용의 고전 산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니까 이 책이 그 실존주의에서 가서는 메르스와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존재를 참을 수 없는 거죠. 거기는 존재를 참을 수 없어 하는 건데 여기서는 존재의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르트르적인 세상에서는 비교를 해서 말하면 모더니즘적인 세계죠. 안티테제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 하나의 중심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성에 기반한 사고방식들이거든요. 사르트르 자체도. 실존과 본질 얘기할 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할 때도 이미 그 사람들은 본질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앞선다는 얘기는.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안티테제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걸 슬쩍 넘어서 버리죠, 그냥. 그래서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소설 자체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근대성을 넘어서는 방식인 거죠. 존재를 슬쩍 가로치고 넘어가서 우리 삶의 가벼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존재의 가벼움. 실존이냐 뭐 본질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존재는 그냥 가로쳐버리고 가볍고 무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때 가볍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상정하는 개념이니까는 당연히 무거움을 또 전제를 하겠죠. 얘기하고 있는 차원이 여기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근대성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한다 하는 것이고 다루고 있는 정치적 배경도 보면은 미화가 된 정치적 환경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르트르니 뭐 그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그 이방인의 작가 누구죠? 까미니 그다음에 이제 뭐 당시 프랑스 메를르 퐁티니 뭐 이런 사람들이 소련의 행태를 두고 이제 많이 싸웠는데 경론을 벌이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소련이 갖고 있는 진보 세력의 대표자라는 인식이 초반에는 팽배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련이 갖게 되는 제국주의적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서구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제 일부 지지를 철회하잖아요. 어떤 진보의 이념으로 믿었던 하나의 가치가 실현된 지상의 국가에서 그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또 다른 근대성의 몰락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의 근거에서 투쟁해서 어떤 뭘 만들어 나가면 우리가 뭐 역사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우리가 본 것은 또 다른 괴물이었다. 이쪽 괴물과 저쪽 괴물 사이에서 선택하거나 둘 다 도망가는 것 외에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등장하게 되는 게 말하자면 그게 뭐 굳이 연결지면 정치적 상황과 연결지면 그것도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적인 근대성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불신, 역사 발전에 대한 뭐 불신, 뭐 그런 것 속에서 개인에 매몰되고 뭐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어느 걸 하다가 우선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소설의 기법 자체에서도 보면은 전통적인 소설의 기법이 무시되죠, 그죠? 시점 자체가 무너지죠. 무너져서 작가가 개입 하나 하냐면 독자도 개입해요.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자들을 막 끌어들여요, 책에. 그래서 독자도 등장하고 시점도 무너지고 작가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에다가 또 전통적으로 아까 우리가 알아왔던 시간의 방식도 무너지죠. 원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 순서를 통해서 우주가 뭐 빅뱅이래 한 방향으로 왔다고 간주하듯이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것도 무너뜨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체코 사람이란 특성 하에서만 이 소설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사회적 존재에서 추락하고 무너지고 배제된 사람이 자신의 인간적인 존엄, 사회적인 존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사랑의 형식을 통해서 그려냈기 때문에 이거는 연애소설이기도 하지만 정치소설이기도 하죠. 강하게 정치적 풍자하고 정치적 저항의식이 나오죠. 여기 이 주인공 남자 토마시라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사생활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 생활이 있는데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한 번도 타협을 안 해. 한 번도 타협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게 요즘 이제 페미니즘 논의들이 이제 활발한데 요즘은 이 소설을 어떻게 가부장적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람과 사랑을 구별하는 이러한 그 이분법적 사고는 사실은 가부장적인 논리거든요. 남자들의 다양한 성생활, 그 다음에 뭐 화려한 어떤 이 여성 편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배경 논리가 사랑과 바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건 사실은 1대1의 플라톤의 뭐 무슨 책이죠 나왔던 반쪽 찾기 같은 그런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남자들은 결혼 제도 외에 어떤 정사를 꿈꾸죠. 끊임없이 꿈꾸면서 그것들에게 이제 양면적인 태도가 나오잖아요. 법률적 배우자에게는 이제 그것이 공개되든 공개되지 않든 기본적으로 너는 사랑이야라는 닻을 내리는 장초를 쓰고 반대편에게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거는 사비나 같은 태도라고 할까요? 사실 이 토마시 같이 바람 피는 남자는 좀 드물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바람 피겠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4분면을 만든 거예요. 소설가가 극단적인 4분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를 준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바람을 피는데 자기 내면에 분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수컷들의 바람 피는 양식에 관해서 좀 미화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바람은 바람이지. 바람의 어떤 정치적인 좌절, 지식인의 뭐 고뇌 이런 것들이 투영된 뭐 일탈적 행동 이런 것들은 기존의 가부장제 문학이라고 뭐 뭉뚱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학에서 또는 뭐 그런 문인들 뭐 이런 데서 흔히 차용된 변명거리죠. 바람은 바람으로 이제 인정돼야 되는데 사랑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바람으로서 구별함으로써 오히려 실제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들을 구별져버린 거죠. 등급을 부여한 거죠. 배우자 간에도 극진한 사랑이 있을 수 있고 혼외에도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뭐 동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사랑이 여기서는 철저하게 테레사하고의 사랑은 사랑이고 나머지 사랑이 아니다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가부장적 그런 체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굳이 뭐 바람은 우연이고 사랑은 필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거는 뭐 거기서 차이를 찾지만 이거는 반복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논의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없이 가볍고 이건 한없이 무겁다는 이분법적 사고 같은 게 약간 가부장제와 겹쳐져서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정치 양쪽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사랑의 모습들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게 정치하고도 결부되는데 똥에 관한 문제. 똥에 관한 문제는 되게 깊은 성찰이었던 거. 결혼 생활이라든지 뭐 또 연애를 해보면은 이제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양립하기 힘든 게 배변과 로맨스는 양립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실을 공유하는 거예요. 로맨스와 어울리지 않는 향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연애 장면이나 이런 걸 떠올리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누군가 데이트를 하는데 누군가 여행을 갔는데 파도가 치고 멋진 장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와인을 마시고 이제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서로 성적인 신화를 보면서 뭐 섹스에 돌입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 나 똥 좀 두고 올게. 이러고 그거는 완전히 뭐랄까 탈로맨스적인 풍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똥 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똥을 누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똥을 누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로맨스에선 똥을 배제하죠. 똥 냄새 나는 로맨스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섹스를 하고 나서 테레사가 똥 누는 장면이 나오지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일종의 유머이자 위트인 것 같은데 여자가 이제 자기도 바람을 피러 갔는데 바람을 피자마자 옆방에 가서 똥을 싸는 거야. 모양 무지 빠지죠, 그죠? 이거는 뭐 되게 수치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뭐 다른 감정의 변화라든지 물러졌으면 사랑을 느꼈을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인 인간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혐오나 어떤 수치심 이런 것을 넘어서 사랑의 감정이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식으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끌어 나가는 어떤 경제 결정론처럼 어떤 하부구조에 강력한 힘이 있지만 때로는 이제 상부구조를 뒤집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불가피한 필연에 의해서 우리는 똥 누는 존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똥 냄새를 피우는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우연적 상황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기적 같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하나의 메타파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그러한 불완전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것들 이런 게 이제 여기 나타나 있는 사랑이죠. 필연과 우연 문제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우연이란 것은 어떤 필연의 특정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잡아내는 선택하는 계기들이거든요. 만약에 필연의 흐름 또는 뭐 진보주의자들의 시각으로 역사가 발전할 거란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허망하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행위들, 구체적인 사랑들은 우연적인 것에서 나타나죠.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하루에 3번 만나서 야 이거는 필연이다 해서 근데 그거는 하루에 3번 만나는 거는 명동에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잡아채는 우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잡아챈다고 할 때 등장하는 게 주체죠. 그래서 인간 주체가 필연의 흐름에 휩쓸려 가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특정한 우연들을 잡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우연과 필연이 이렇게 소위 말하듯이 시줄과 날줄이 얽히듯이 인생과 역사와 사랑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항상 얽힐 수밖에 없고 가벼움과 무거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겁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둔다고 생각하면은 같은 무게를 가볍고 무거운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들 때 이걸 무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가볍다고 느낄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와 내가 그것에 예컨대 아까 현대성, 근대성에 대해 얘기하듯이 이것을 참을 수 없이 가볍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무지 무거운 거죠. 참을 수 없잖아. 가벼움을 참을 수 없다는 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가벼움과 무거움도 결국 통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소설은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 그다음에 또 사랑에 관해서는 뭐 정답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하는 존재다라는 정도? 특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이 좋다 뭐 이런 답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을 화려하게 핀 뭐 돈주왕도 있지만 돈주왕의 트리스탄 같은 면도 있고 테레사에게는 짜증나는 우리가 꿈꾸는 형과 현실의 자기 형사의 어떤 대립 갈등 같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유대하려고 하고 관계하려고 하는 인간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